과학적인 부분으로 지역사회에 조금 발전을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매우 뿌듯하게 느끼고 있고요. 저도 울산 시민으로서 울산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과학기술력이 올라가려면 젊은 인재들이 울산에 좀 많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이 조금 더 있으면 순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건 더 이상 소수의 연구자나 개발자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할 일이죠. 특히 수도권 집중화 시대 지역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명색이 산업도시인 우리 울산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몇 년 사이 2계단 더 밀려나서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순위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표를 보더라도 평균 이하인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분석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시간에 유니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김학선 교수와 나눠보고요. 이어서 울산의 다양한 이슈를 영화 엮어서 풀어보는 영화 읽기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정가 소식.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권순용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권순용 시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의 이 성장을 이끄는 도전과 혁신의 중심에는 청년 창업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오늘날 울산의 청년 창업 현황과 기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울산의 창업기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작년 10월 18.2%나 증가했고 11월에도 5.4% 증가했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에 부산은 10월에 2.4%, 11월 1.6% 증가했고요. 경남은 10월에 5.6%, 11월 1.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울산의 창업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창업 근거지를 불경으로 옮겨간 것일 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창업기업은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7.1% 하락하였고 2023년 1분기에도 4.4%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울산의 창업 지원 정책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청년 인구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울산의 창업기업이 증가하였다는 소식을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역에도 훌륭한 청년 창업가들이 많지만요. 이런 분위기나 환경이 아직 전반적으로 널리 퍼지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이 고민하는 이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울산은 전통적으로 중공업, 자동차, 화학공업 기반의 대기업이 지역 경제를 주도해왔습니다. 네. 덕분에 울산은 대한민국에서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1위를 지키고 있고 네. 1인당 개인 소득도 2017년부터 1위 자리를 서울에 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국 2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 주도 경제가 청년들의 창업 환경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가 대기업 수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 창업기업에게는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금융권이나 정책 지원을 위한 기업 신용도 평가도 제조기업의 잣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청년 창업이 주로 서비스업이나 IT 계열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청년들의 창업 여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창업을 어렵고 힘들게 인식하게 되고 쉽사리 창업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유지하고 잘 키워나가는 건 또 다른 과제일 텐데요. 청년 창업가들인 경우에는 어려움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리 잘 준비된 창업 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업 이후에 두 번의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한다는 경영 이론이 있습니다. 네.
창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은 이 이론에 근거하여 예비창업 지원, 초기 창업 지원, 창업 도약 지원의 방식으로 창업 7년차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나 필드에서 만나본 창업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금 확보에 대한 문제, 기술 개발에 대한 문제, 판로 개척의 문제, 고객 확보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청년 창업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짊어지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창업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네. 제품 개발도 창업자 혼자서, 고객 확보도, 판매도 다 모두 다 창업자 혼자서 모든 것을 혼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외로운 싸움이죠. 예. 네네. 나 홀로 창업하는 것을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의 창업 메카인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들의 성공률이 높아진 이유는 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창업자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매진하고 나머지는 협업을 통해 책임을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되는 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볍게 창업할 수 있고 네.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아니다 싶으면 포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창업에 있어 실패의 경험만큼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건 없습니다. 큰 부담을 안고 창업하다 크게 실패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시작해서 또 가볍게 실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몇 번이고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가벼운 또 창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청년 창업가인 경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 관심 또 지원이 더 중요할 텐데요. 반짝했다가 끝나는 일회성 정책 말고요. 울산시 차원에서 지역의 청년 기업인이나 예비 창업가를 좀 꾸준하게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창업 지원 정책 중에서는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예비 창업 지원 패키지 사업,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이 규모도 크고 제도도 잘 구성되어 있어서 창업 기업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울산시에서도 청년 CEO 육성 사업, 지식 기술, 청년 창업 지원 사업, 톡톡 팩토리 운영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마련한 사업은 창업진흥원의 지원 내용과 겹치지 않거나 충분치 못한 부분을 채워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네. 지원 기관도 청년 CEO 육성 사업은 예비 창업자 혹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식기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 3년 미만, 톡톡 팩토리는 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충분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창업 단계부터 7년 차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지원 정책을 이용해서 창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은 줄곧 잘 사는 도시 울산, 또 도약하는 울산을 위해서 기업과 경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울산시의 기조가 청년 창업이 뿌리 내리고 확산하는데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청년 창업가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울산에서 청년 창업의 어려운 점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네. 앞으로 울산에서 우리 대기업주들의 경제 구성 때문에 창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제 생태계에 있어 대기업은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울산시가 청년 창업을 위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경제 저변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청년 창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창업 환경을 구성해 준다면 청년 창업 역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울산도 청년 창업 문화를 잘만 조성하면 탈울산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정가 소식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권순용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우리나라 발전을 이끈 산업 수도인 만큼 과학기술 분야만큼은 자신 있었던 울산. 하지만 최근 울산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2계단 떨어져서 전국 7위로 추락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뭔가 대안은 없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유니스 전기전자공학과 김학선 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과학기술 혁신 역량,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평가 지표는 아닌데요. 한 가지 항목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지수를 매기는 건데 울산은 특히 어떤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까? 예, 이번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를 보니까 자원의 투입에서 최종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5개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요. 네. 근데 총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상위권은 서울, 경기, 대전이 차지했고, 요 3군데는 이제 평균 점수 위로 가 있고요. 네. 나머지 지방은 다 중하위권으로 분류되면서 평균 점수 이하예요. 근데 울산의 경우를 좀 뜯어보면 이 과학기술 자원 부분에서는 9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활동 부분에서 13위, 네트워크 부분에 11위, 그것이 전부 다 하위권에 몰려 있고요. 그렇네요. 환경 부분하고 성과 부분은 6위, 5위를 차지해서 종합적으로는 7위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활동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네트워크 부분에서 나쁘게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환경 부분하고 성과 부분은 그래도 중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울산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활동 부분과 네트워크 부분에서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활동 부분은 뭐를 평가하는가 하고 평가 항목을 보면은 이게 연구개발 투자하고 창업 사업화 활동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고 그다음에 창업 사업화 활동에서 낮다는 얘기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대학은 안 되죠.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성과는 자원 부분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 울산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한 부분에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해당이 안 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부분에서도 우리가 앞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평가 항목에 보면은 국내 30위 이내의 대학 수 이런 거가 있어요. 또 대학 수가 나오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울산은 대학이 워낙 작아가지고 열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과학기술 역량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울산시 그리고 지역 내 공공기관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미래 전략을 세울 때 네. 크게 보면은 이제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강한 것을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하나는 약한 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울산시는 아주 강한 부분이 지금 1, 2, 3등에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만 쓸 수도 없고 또 아주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울산시는 이 2가지를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성과 부분에서는 그래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기업하고 대학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논문 특허 숫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그래도 중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1, 2, 3위로 끌어올리려면 울산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하위 평가를 받은 활동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 부분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산학 협력이 매우 적다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또 하나는 자체 재원이 없을 경우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는 방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산업체하고 대학이 연계된
산학 협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죠. 네, 여러 가지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네요. 예, 교수님께서 대학에 계시잖아요. 지역 대학 차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학이 평가받는 부분이 자원 부분하고 이제 성과 부분인데요. 네. 그 자원 부분에서는 그래도 중위권에 들어간 거가 대학이 2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안이 되는 건가요? 유니스트하고 울산대학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수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네. 그 양적인 면에서 자꾸 다른 지역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새로 대학을 세우기는 힘들 거지만 대학을 확장하거나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혁신기업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것을 시에서 또 보완을 해주면 이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가 하면 상위권인 서울과 경기, 대전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들이 평균을 밑도는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과의 이런 과도한 격차, 울산뿐만이 아니겠죠. 정부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예. 이게 GRDP라고 지역 내 총생산에서 이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국 생산량 중에서 수도권에 다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에 보면은 지방이 47.3%였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 중에서 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진짜 간단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인구 증가책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아야 그 지방에서도 생산과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연구나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거기서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에 하던 산업체를 많이 갖고 있는 도시들에서는 빨리 업종 전환 내지 확대가 필요하죠. 그 시대가 자꾸 변화가고 있는데 굴뚝산업이나 이런 걸 계속 가서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를 평가를 종합적으로 보면 기업 간 정부 간 협력 부분에서 보니까 광주, 제주, 충남이 1, 2, 3등을 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역별로 자기만의 특색에 맞는 혁신 분야를 만들어가지고 그 국토를 전부로 골고루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지역 발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 얘기가 많이 쏙 들어갔잖아요. 네. 요거 다시 지역 균형 발전에 정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과거 산업도시 영광을 넘어서 미래까지 내다보려면 우리 시민분들도 평소에 지역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나 성과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울산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니스 전기전자공학과 김학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시오. 일용업리 김순이요. 아이고 지가요 이번에 울산 홍보대사가 돼갖고 그냥 울산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똑똑하고 친절한 라디오가 없는 거 있지요. 시사투데이 울산 그냥 우리 일용이랑 복귀를 보고도 꼭 챙겨 들으라고 해갔어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의 현안을 한편의 영화와 연결해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영화 읽기 김정욱 감독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영화 읽기 이번 주 특히 이 발달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시민분들이 반가워하실 만한 그런 소식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은 울산시가 3일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의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센터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발달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센터에 머무는 동안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 식사 지원, 야간 돌봄도 제공됩니다. 특히나 발달 장애인들이 낯설어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 가정과 비슷하게 공간을 조성한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용 대상은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 발달 장애인입니다. 많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하고 좋은 소식이군요. 물론 장애인 복지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만족하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모처럼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 준비하셨네요. 네, 교육과 인권에 관해서 그리고 생존과 또 거기에 맞서는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람들의 어떤 부딪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참 이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네. 2021년에 김정인 감독이 바로 그 5월 5일 어린이날 또 의미 있게 개봉을 한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인데요. 이 전국의 특수학교 재학생의 절반이 매일 왕복 1시간에서 4시간 거리를 통학하면서 전쟁 같은 아침을 맞이하는데 이 장애 학생 수에 비해서 턱없이 특수학교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어머니들이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 어머니들이 자신이 있는 이 지역에 꼭 이 장애인 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이 영화는 서울독립영화제 본선 장편 경쟁 부분에 올랐고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 앞에서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그런 모습이 몇 년 전에 언론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사진 한 장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 장면은 저는 솔직히 가슴이 먹먹해져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던 장면인데요. 맞습니다. 토론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왜 또 여기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냐. 이 파트하고 그다음에 그 생존을 위해서 아이들을 꼭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너무 멀지 않느냐. 그 학교를 여기다 좀 설립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 가양동이 허준 선생 출생지예요. 여기다가 국립 한방의료원을 지어서 이 지역을 좀 활기차게 만들고 집값도 좀 올리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판과 비난이 넘어서 가지고 이게 완전히 대화 자체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장애인들 학부모 너 쇼하고 있다. 당신들끼리 그냥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이 부모가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이 학교를 여기다가 가깝게 좀 만들 수 있게 제발 좀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맞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또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많은 또 아픔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들은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예, 강인하면서도 간절한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를 더 울컥하게 만드는 다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속의 감상 포인트, 인상 깊은 장면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장면은 정말 너무 멋진 건물이에요. 안에 정말 화려한 느낌은 아니지만 참 학교가 잘 지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엔딩입니다. 드디어 이 어머니들의 바람이 학교의 완성으로 이렇게 되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그 허준 선생 이 항반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한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허준 선생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동의보감을 만들었다. 네. 그런 마음이라면 여기에 우리 학교를 짓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른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하나 건립하는 문제를 정말 자신의 목숨처럼 이렇게 지켜내서 이루어낸 장면들이 너무나 네.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예. 긴 시간을 꼼꼼하게 촬영해 나간 독립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더 감동을 주지 않았나. 사회적 기록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읽기 오늘은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울산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죠. 서울 서진학교 설립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욱 영화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장년층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선 분명히 학교를 함께 다닌 동기 동창인데 나이가 한두 살 적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늦게 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갓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를 지켜본 뒤에 늦게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사라진 영아 소식으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출생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2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인 사라진 영아 사건도 400건에 달합니다. 울산경찰청에서도 미출생신고 영아와 관련해서 지자체로부터 돌아온 수사 의뢰가 7건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닌 우리 울산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AI 기술로 다시 만나는 요즘 세상인데요. 멀쩡하게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거나 유괴하는 부모, 그리고 아기가 살아있는지 숨졌는지도 모르는 행정당국이 믿기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사회에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는 물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겠습니다. 인공위성을 우리 힘으로 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7월 7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고명석,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